3주차까지는 계속해서 일종의 인트로덕션 성격의 그 세미나들을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언어도 정의를 했고 문법도 정의를 했잖아요. 우리가 정의 내린 언어의 문법 내에 있는 요소들을 잘게 쪼개서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보는 방식으로 이제 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간 명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 3주간은 동사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서는 좀 이제 그 문장 단위의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굉장히 독특한 분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일단 명사를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명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명사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게 어떤 뜻인지 개략적으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능격 절대격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그 잘못 설명한 아니면은 너무 과하게 단순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가 조금 설명을 할 텐데 명사 내용 중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품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사나 동사 같은 것들은 모두 품사의 일부잖아요. 근데 우리 품사는 사실 그 생활국어 시간 맨날 이야기하는데 생활국어 시간에서 품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명사에 대해서 배우고 하거든요. 근데 혹시 교육과정에서 품사를 뭐라고 정의 내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육과정을 제대로 집중을 안 해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체득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책상은 명사인가요? 동사인가요? 그러면은 뭐 걷다 그럼 예쁜 형용사 그리고 뭐 빠르게 부사 그리고 막 영어의 in, at, of 같은 거는 전치사 뭐 또는 좀 어려운 용어 뭐 접속사 같은 거 and, or, but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건 아는데 정작 명사가 뭐예요? 라고 그 질문을 하면은 이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품사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혹시 대답할 수 있는 명사가 무엇인가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걷는 것에다 걷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이름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추상명사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추상명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독특한 구체적인 이런 게 없으니까 이름만으로는 또 좀 해소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또는 그냥 굉장히 러프하게 이름, 사물, 뭐 장소, 뭐 등등을 나타내는 표현 뭐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품사는 저희 이제부터 정의 내리기를 이제 parts of speech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grammatical categories 아니면 그냥 grammatical class, word class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요. 사람마다 그냥 말을 하는 게 좀 다를 뿐이고요. 네, 그랬을 때 그 얘네들이 명사와 동사가 크게 차이가 나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의 내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책에서 따온 거지만 문법적으로 구별되는 grammatically distinct 하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서로 다른 어휘 항목들의 집합, 부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문법과 어휘구, 그러니까 grammar, 렉시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렉시콘 내에는 여러 가지 렉시컬 아이템들이 있어요. 책상, 나무, 칠판, 걷다, 빠르게, 뭐 예쁜 이런 것들이 모두 렉시컬 아이템이고 그 렉시컬 아이템을 우리가 분류를 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느낌을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 아니고 예를 들면은 F가 들어가는 것과 F가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걸로 분류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분류하는 기준이 바로 문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언어가 운영되고 있는 체계 속에서 그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 문법이 이 여러 가지 품사를 구별하는 가장 큰 이 크라이테리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문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영어의 명사는 복수형을 만들 수가 있죠. door가 있으면 doors가 되고 막 cat이 있으면 cats가 되고 근데 우리가 뭐 pretty에다가 pretties 이런 걸 붙이거나 아니면은 lovely, lovelies 뭘 한다거나 아니면은 walk, walks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수형을 만든다는 어떤 전략, 그 복수형을 만든다는 목적을 위해 우리가 s라는 전미사를 붙인다는 전략을 사용한다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이러한 전략이 명사류에만 적용이 되고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영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전략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그 부류들을 우리가 명사 또는 형용사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또는 이제 그 전략 말고도 이제 그 단어가 올 수 있는, 그 부류가 올 수 있는 분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I 뭐 뭐 어쩌고저쩌고 is good 뭐 이런 게 있다 보면 a cat is pretty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보면 a cat 대신 a door is pretty라고 얘기할 수 있고, a book is pretty 뭐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앞에 그 명사가 올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은 to walk, 그러니까 walk만 떼가지고 walk is pretty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eat is pretty라고 한다던가, 또는 뭐 그 부사를 넣어가지고 뭐 lovely is pretty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접속사 and is pretty, at is pretty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가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명사가 아닌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식의 문법을 가지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전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그 분포가 제약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그 grammatical 카테고리를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말로 설명을 했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그것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우리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조동사, 한정사, 전치사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예시를 들기 위해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명사와 동사는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언어 보편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형용사나 부사 같은 거는 어떤 언어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어떻게 어떤 부류가 없을 수 있는지 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부터 1.2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결국 모든 언어는 명사와 동사의 구분을 가지고 1.3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을 때 1.12 잠깐 건너뛰고 1.4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품사의 엄격한 정의는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들 전부 그 정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형태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수형을 만들 수 있는 형태론적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애들만 명사다 라는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죠. 또는 통사론적이라는 것은 그 문장 내에서 배치, 분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장의 주어로서 올 수 있는 것들이 명사다 이런 식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의미론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사물, 물건, 사람, 지명 등등의 무언가 대상에 대한 이름을 명사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이게 완전한 정의가 될 수가 없고 각각의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common nouns, 지금 car과 proper names인 Mount Rushmore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noun 자동차는 car, the car, several cars, an outlandish car, a car that has four presidents' faces carved in it,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명사라는 것은 앞에 그 the라는 관사가 붙을 수가 있구나, 또는 s가 붙어가지고 복수형을 나타낼 수도 있구나, 아니면은 관계절이 와가지고 그것을 수식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분포 또는 형태론적 전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운트 러시모어도 분명히 우리 명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마운트 러시모어가 동사가 될 수도 없고 형용사나 부사가 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운트 러시모어는 칼과 그 같은 전략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같은 분포를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마운트 러시모어에 s를 붙여가지고 그 마운트 러시모어즈라는 것이 의미론적으로 이상하고, 또는 an outlandish Mount Rushmore, a Mount Rushmore that has four presidents' faces carved in it.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앞에 on 같은 게 붙어 있어 어떤 여러 가지 자동차들 중에 이런 특정한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마운트 러시모어는 이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만드는 게 의미적으로 어색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명사를 형태론적, 통사론적으로 정의를 했는데 의미론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는 명사가 지금 두 다른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walk, 걷다가 분명히 동사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ing를 붙이더니 얘가 주어로 오거나 목적으로도 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얘가 동사였는데 동사가 아니게 된 건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정의의 단점, 그러니까 어떤 그, 그 한계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기본 1979년도 이 언어학자는 이제 결국 품사를 엄격하게 칼로 다루듯이 분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각 품사마다 어떤 원형 프로토타입을 상정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명사라는 것은 칼로 잘라가지고 어휘류 중에 일부분이 명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토타입 티피컬한 명사가 존재해가지고 얘는 더 명사에 가깝다, 얘는 덜 명사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Early in the chase, the hounds started up an old red fox. 어쩌고저쩌고 문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an old red fox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명사고 어떤 문장에 그 오브젝트로 쓰였고 그리고 앞에 수식과 관사를 갖고 있죠. 이건 굉장히 티피컬한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분포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we went fox hunting in the Berkshires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fox hunting에서 fox가 명사인 거는 그냥 fox hunting, fox는 명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 fox가 가지고 있는 분포를 그대로 넣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we went red fox hunting 라 한다던가 we went on old red fox hunting 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워요. 또는 fox that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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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관계절을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we went fox that has spots hunting in the Berkshires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결국 fox가 이 두 문장이 둘 다 명사인 것은 맞지만 어떤 것은 더 프로토티피컬한 명사를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은 덜 프로토티피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fter the break, McTavish threw the log. 그러니까 throw라는 동사를 지금 어떤 과거형으로 나타내서 사용을 했죠. 이런 건 이 문장 내에서 얘가 지금 서술을 하고 있고 동사를 아주 프로토티피컬하게 운영하고 있는 문장을 보여주는데 to throw a log that size to throw a log that size takes a great deal of strength 했을 때 여기에 지금 투부정사로 사용됐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사가 가지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주어와 일치를 해가지고 s를 붙는다던가 아니면 throw를 과거형으로 해서 throw로 바꾼다던가 또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티피컬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 부정사 문 안에 있을 때 얘가 분명히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가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전략들이나 그 분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이제 덜 원형적인 그리고 더 원형적인 그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본은 그러면 가장 프로토티피컬한 명사와 가장 프로토티피컬한 동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타임 스테빌리티라는 것을 논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물건, 사람 아니면은 장소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확확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미론적으로 어떤 명사의 가장 프로토티피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타임 스테빌리티가 가장 떨어지는,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의미론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상 그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동사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프로토티피컬하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 한국어 이동이라는 단어는 그럼 물건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건 프로토티픽 뭐지? 이거는 타임 스테빌리티라는 기준에 의해서는 동사 아닌가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가장 어떤 원형이 존재하고 그것으로부터 그 더 원형적이고 덜 원형적인 명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안정성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게 막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어떤 프로토티프 타입을 상정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품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트로덕션이고 품사를 나누는 방법 중에는 열린 부류와 닫힌 부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냥 쉽게 그러니까 일반 용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데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같은 것들은 열린 부류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류 안에는 새로운 어휘적 아이템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조어 같은 거, 존먼 이런 것들은 멋지다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로운 형용사라는 열린 부류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닫힌 부류, 우리가 접속사, 전치사, 후치사, 한정사, 분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분류사는 한국어에 명, 마리, 권, 가지 이런 것들이 분류사입니다.
근데 이런 분류사에 새로운 신조어가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분류사는 정해져 있고 계속 그 정해져 있는 분류사만 사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접속사, 우리가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 접속사에 대한 새로운 어휘적 아이템이 생겨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열린 부류와 닫힌 부류의 어떤 차이입니다. 닫힌 부류는 그래서 주로 항목수가 적고 이렇게 신조어나 변형되는 일이 굉장히 드뭅니다. 주로 그래서 열린 부류는 어떤 문장 내에서 어휘적인 의미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닫힌 부류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꼭 반드시 어떤 부류가 이 언어에서 열려 있다고 저 언어에서 열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우린 신조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변형을 시킬 수도 있고 해가지고 형용사는 부류가 열려 있다라고 영어나 한국어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어족의 하우사어는 형용사가 닫힌 부류라는 분석이 대세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12개의 형용사가 있는데 이 형용사 12개 외에는 이 하우사어에서는 그 새로운 그 어떤 형용사적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로 명사를 이용해가지고 뭐뭐의라는 형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우사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이 12개밖에 없는 닫힌 부류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사어는 여기 보시는 나이지리아만 표시를 해놨는데 나이지리아와 그 옆에 있는 니제르에서 사용되고요. 아프리카 아시아어족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아프리카 북부와 여기 아랍어가 사용되는 중동 지역 여기까지가 아프리카 아시아어족이 사용되는 제가 우리가 샘함어가 소속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족이고요. 거기에 서차드어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사어 예시를 보면서 열린 부류와 닫힌 부류가 항상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어떤 부류라고 형용사가 모든 언어에서 열린 부류 이런 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명사와 동사의 구분을 가진다 첫 번째 어떤 언어 보편이었고 두 번째 언어 보편은 이제 명사와 동사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언어에서 열린 부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용사는 반면에 이 어떤 언어에 따라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형용사가 닫힌 부류인 경우를 예시를 듣는데 아예 형용사가 존재하지 않는 형용사라는 부류가 존재하지 않는 이라는 그 언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는 게 형용사가 명사를 우리가 수식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어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 대신 명사를 사용하거나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위에는 캐추아오 중에 이제 우아야가 캐추아오라고 페루에서 사용되는 4만 명 사용자의 캐추아오고요. 여기가 페루죠. 남미 왼쪽 끝. 그래서 여기 문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I see a stone, I see a big one. 이런 내가 돌을 본다. 그리고 내가 큰 거를 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다라는 형용사에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바로 뭐뭐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루미카 리카 내가 돌을 본다 했죠. 돌을 본다. 근데 여기에 큰 걸 본다. 근데 큰을 본다. 것이라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형용사처럼 보이는 것 바로 앞에 그냥 격조사를 붙어가지고 이 문장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형용사가 명사와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에서는 형용사가 명사와 크게 형태론적으로 다르지도 않고 거기에 취해지는 전략의 그 종류도 다르지가 않고 그리고 이 어떤 분포, 문장 내에서 있을 수 있는 분포가 다르지가 않아요. 반면에 이 두 번째 있는 마니푸리어는 인도 북동부랑 방글라데시, 미얀마 이쪽에서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 사용을 하는데요. 이 언어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아 이 동남아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드라비디안이나 인도 유럽어족이 아니라 시노티베탄, 그러니까 중국 티베트어족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메이테이어라고도 하는데 이 마니푸리어를 보시면은 내가 그를 못 봤어. I did not see him. 나 그를 보다 negation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옷감이 빨갛지가 않아 라고 했을 때 옷감 빨갛지 바로 않다 negation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the라는 전미사가 지금 negation을 하는데 동사에도 붙고 이 지금 여기 빨갛다 라는 형용사 우리가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것에도 똑같이 붙어가지고
있어가지고 형태론적인 과정이 동사와 형용사가 지금 거의 일치하고 그 분포도 비슷한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예시가 굉장히 영어 화자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별로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한국어는 위, 아래 경우 중에 어느 것에 가깝죠? 아래 거에 가깝죠. 사실 뭐 예쁘다, 걷다 둘 다 네게이션 하면 예쁘지 않다, 걷지 않다, 걷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사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뭐 먹은 뭐 그러니까 그 어? 어? 그 현재형 표시가 하죠. 현재형과 과거형 표지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머릿속에 바로 패러다임이 안 떠오르는데 형용사가 될 때. 그러니까 형용사와 명사를 이제 현재형, 과거형으로 만들 때 그 전미사가 다르잖아요. 네. 예시가 안 떠올라가지고 지금 뭐가 있지? 자다 예쁘다는. 자다 예쁘다 해서 자다의 현재형은 자는 그리고 과거형은 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쁘다는 예쁜이 현재형이고, 그러니까 예쁘는이 아니라 예쁜이 현재형이죠. 그리고 과거형은 예뻤던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전략이 달라가지고 형용사 동사가 조금은 차이가 나지만 그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고 어떤 경우에 특히 그 최근에 맞춤법 개정안 되면서 또 뭐 잘생기다가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단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고 이 한국어의 형용사와 동사 경계는 이것만큼 영어만큼 이렇게 칼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용사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스테터스가 완전히 명사, 동사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하나의 부류로서 존재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는 반면 이 위에 있는 언어처럼 명사와 굉장히 닮아 있는 언어가 있고 동사와 굉장히 닮아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어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단적으로 아예 형용사라는 부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한국어에 대해서는 밑에 예시랑 비슷하지만 이 밑에 예시만큼은 아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열린 부류, 닫힌 부류에서 네. 열린 부류가 이제 아까 예시로 뭐 신조어 같은 걸 드셨는데 네. 파생되는 것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어 예시로 들면 뭐 사랑에서 사랑하다, 아니면 사랑스럽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생이 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파생되는 것도 열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요? 그것에 관해서 1.4절에 소단원 이름이 파생이에요. 네. 정말 좋은 질문 딱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파생이 그래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어보시면은 알지 않을까. 좋은 질문 해주셔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럼 이제 못 봤네요. 네, 그래서 아니 볼 리가 없죠. 근데 아무튼 파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부류가 다른 부류를 변화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생된 애가 새로운 렉시컬 아이템을 구성하느냐 아니냐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파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류에서 다른 부류로 이동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고 그게 아무래도 어떤 파생과 이 부류의 닫힘성에 관해서는 제가 특별히 연결지어서 서술해 놓은 것을 본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닫힌 부류로 파생해 가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파생이라는 과정은 결국 그 근원, 스템, 루트에는 분명히 어느 한 부류에 있는데 걔가 이제 문장 내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제 파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근원적으로는 동사인 애가 문장 내에서 명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한국어에서 영문법에서 동명사라고 부르는 게 그런 예시죠. 그래서 원래는 동사이지만 명사처럼 사용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파생인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통해서 동사가 접속사가 된다거나 동사가 전치사가 된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파생은 그러니까 파생에 관해서도 닫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질문 드린 이유가 네. 아까 예시로 든 그 형용사가 닫힌 부류에
네. 거기에서 설명하실 때 이 12개 이외의 형용사적인 의미는 명사에다가 뭐뭐적인 약간 이런 식으로 쓴다 하셔가지고 네. 그것도 일종의 파생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형용사가 닫혔다고 볼 수 있는가? 네. 그런 경우일 때는 명사 아마 한국사어는 명사에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히 안 읽어서 그러니까 소유격 제니티브 그러니까 뭐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뿌리는 명사이기 네, 때문에 뿌리는 이게 명사이기 형용사라고 때문에. 변화했다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 동명사를 만들었다 해도 to walk가 walking이 됐다고 해도 walking은 명사다. 명사라는 부류에 walking이라는 렉시컬 아이템이 존재한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렉시컬 아이템은 그 어근을 통해서 분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파생된 과정, 파생되어 있는 형태는 얘가 별도의 렉시컬 아이템이 되어서 한 부류에 속해 있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파생 과정 중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동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명사가 가지고 있는 분포들이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프로토티피컬한 정의를 말하기 전에 사실 처음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명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사는 이러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애가 명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라고 물어보면은 얘네들은 명사의 전략이고 명사의 분포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명사의 정의에 명사는 명사가 취할 수 있는 전략과 명사가 취할 수 있는 분포를 가지는 아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순한 논리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이 하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순한 논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토티피컬한 명사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돌. 얘가 하나가 정해져 버려요. 그럼 얘가 명사라고 정해지면은 이 돌이라는 단어가 이 언어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과 분포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애가 명사구나라는 식으로 어떤 순환고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토타입이 의미론적인 그런 분류를 넣고 싶지 않아도 넣어야 되게 되는 과정이 여기서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위에 파생 들어가기 전 다시 전략을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품사를 나눈 어떤 품사는 그 품사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분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고 걔네들은 이 프로토티피컬한 방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명사는 타임 스테빌리티가 낮은 애들, 그러니까 높은 애들, 동사는 타임 스테빌리티가 낮은 애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 그런 방식으로 다른 모든 부류가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법적으로 구분되는 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grammatically distinct라는 부분. 자, 그럼 파생을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walk, to walk라는 어떤 walk라는 렉시컬 아이템은 분명히 우리가 동사라는 어휘 부류 안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ing를 붙임을 통해서 walking이 되면서 명사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분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은 문장이 주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명사의 대표적인 분포입니다. 근데 walking is good for you. 또는 동사의 목적어 I like walking. 또는 slow walking, he's walking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동사면은 보통 he walks 이런 식으로 he가 오잖아요. 근데 명사는 his clothes, his door 이런 식으로 앞에 his가 오잖아요. 근데 walking 앞에 his가 오기 때문에 그럼 이 구 내에서는 walking 명사로 쓰였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위에 두 개랑 밑에 두 개는 분명히 명사의 어떤 성질들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명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질들은 얘가 만족을 못해요. Many walkings, the walking to school, red walking, little walking, pretty walking, fine walking. 그리고 I like slowly walking. 그러니까 얘가 walking, I like walking slowly라는 문장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완전히 명사였다고 가정해봐요. I like cars slowly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I like 어쩌고 slowly는
명사가 올 수 있는 분포가 아니에요. 근데 walking은 이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그 부사를 붙여가지고 이 수식을 하는 거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아까 파생을 통해서 명사가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ing가 붙은 이 walking이라는 애는 명사에서 분명히 동사로 파생을 했는데 반대로 동사에서 명사로 파생을 했는데 동사의 성질도 몇 개가 남아있고 명사의 성질 중에서 얻지 못한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그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가능한 해석에 대해서 뭐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하기 전에 먼저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겠어요? 얘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을까? 제가 영어라는 언어의 문법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동사와 명사에 대해서 열심히 서술했어요. 동사는 부사로 수식할 수가 있어요. 명사는 플로럴로 만들 수 있고 문장이 주어도 될 수 있고. 근데 walking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근데 얘는 분명히 우리가 동사라고 생각했는데 명사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동사의 성질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토론의 시간. 대답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동명사의 특징이 따로 네. 특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사실 성문 기본영법 같은 데서 많이 하는 방식이죠. 동명사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동사와 명사가 있었지만 동명사라는 부류도 있다. 동명사라는 부류는 동사이지만 명사의 특징에 ing 붙여서 동사를 그 명사의 특징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는 뭐가 있을까요? 스펙트럼이 있다면 한쪽에는 이제 완전한 동사, 네. 한쪽에 완전한 명사가 있으면 이제 그 중간 어떤 그쵸. 그러니까 품사는 스펙트럼이다. 그러니까 품사는 마치 막 어떤 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긴 어떤 스펙트럼에서 여기가 명사고 여기가 동사면 그 사이에 모든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모든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두 분 다 좋은 의견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가능한 해석이 2번과 3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1번은 각 분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플로럴을 만들 수 있으면 명사고 못 만들면 동사야 라고 했을 때 walking은 many walkings가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얘는 그냥 동사로 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가능한 해석이고요.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새로운 부류를 인정하는 거예요. present participle. 그러니까 우리가 동명사라고 얘기하는 현재 분사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부류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연속선으로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지점을 간주하는 거죠. 근데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건 맨 첫 번째 있는 이유가 얘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크로스아웃 하는 이유는 걔를 기준을 범언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복수형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은 복수 없는데 이러면은 그럼 이건 안 되겠네. 주어가 될 수 있다 얘를 하는데 또 어디서는 또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언어적으로 이게 완전히 적용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준을 세운다 한들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그 문장이 주어가 될 수 있으면 명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to throw is a very fun activity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럼 to throw가 지금 명사가 된 건가? 그럼 분명히 우리가 의미론적으로 던지다라는 거는 동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명사가 되면 어떤 의미론적으로 이 분류가 쓸모없게 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크로스아웃을 할 때. 두 번째 말씀하신 아까 이쪽에서 말씀하신 새로운 부류를 인정하는 거, 동명사라는 부류를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맞닥뜨릴 문법서나 기술 언어학자 그리고 유형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사실 쉽거든요. 그리고 언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일단 설명하기가 정말 쉽고 다만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동명사라는 개념을 상정했지만 한국어에 동명사가 있어? 중국에 동명사가 있어? 일본에 동명사가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부류는 아무렇게나 짬뽕에서 만들 수 있는 건가? 예를 들면 동사에서 접속사가 되는 동접속사는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동명사라는 게 모든 언어에 있다고 가정한들 동명사가 가지고 있는 명사적 특징과 동사적 특징의 개수들이 언어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범언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기술 언어, 그러니까 그 언어에 대해서만 서술을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명쾌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문 기본 영어를 배울 때 동명사라는 것을 배우는 이유. 세 번째는 두 부류의 연속성사 한 지점.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결국 품사 분류라는 건 카테고리를 칼로 다루듯이 다룰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랑 가장 일치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언어 특정한 언어의 문법서를 작성을 할 때는 그게 사실 별로 불필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부류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명사에서 한 동사까지 한 0.8지점, 얘는 0.7지점, 얘는 뭐지 그러면 0.75지점 막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요. 이걸 해내는 작업 또한 고되고 힘들고 그것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의미 하나도 없거든요. 얘가 좀 더 명사 같으냐, 얘 좀 동사 같으냐, 얘를 알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별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실제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는 부합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 해석이다. 그리고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명사는 몇 퍼센트 동사고 몇 퍼센트 명사인지 얘기해보라고 하면 사람마다 다 봐요. 50대 50이야, 7대 3이야, 6대 4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휘마다 달라지기도 해요. 여기 지금 예시를 안 했는데 뭐였더라? 그 어떤 거, 그러니까 walking에 s를 붙이는 게 이게 좀 가능하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many walkings 막 walking to park is really 뭐 boring 뭐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 막 반복적으로 막 하는 것에 대해서 막 동명사에다가 s를 붙이는 방식으로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eatings는 가능하냐, procrastinating는 가능하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각 단어마다 아 그건 조금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뭐 영어에 대한 문법을 기술하는데 영어가 뭐 동사가 8,000개가 있으면 8,000개 다 시도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기술 문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명사란 부류를 세우고 이 동명사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세 가지 해석 중에 이 세 가지 해석이 모두 다 타당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많이 사용되는 것 그리고 어느 것이 더 그 이론적으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프로스 컨스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파생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뒤에 우리가 보게 될 문법서들은 아마 이제 이번 해석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품사였고요. 명사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명사는 결국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명사가 가질 수 있는 것들, 뭐 복수형이라던가 문장이 주어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명사의 종류를 이렇게 나누면은 그 영문법에서 명사를 나누는 기준 중에 가장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네, 일반 명사 보여줘 그랬어요. 일반 명사, 고유 명사가 있어요. 또 뭐가 있죠? 가상 명사, 불가상 명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명사와 일반 명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유 명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것에 대한 이름을 고유 명사라고 하고 일반 명사는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 개의 사물을 나타내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야기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나누게 되면은 결국 이 그러니까 명사라는 우리가 하나의 부류를 만들었잖아요. 그 부류 내에서도 또 하위 부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 일반 명사가 주는 시사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사는 복수형을 만들 수 있고 형용사를 붙일 수 있고 관계절로 수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일반 명사들이 가능한 반면 고유 명사는 불가능하다고 아까 마운틴 러시모어 가지고 예시를 들었잖아요. 불가능하거나 의미론적으로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several Mount Rushmores 같은 건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문법적으로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분포나 전략 같은 게 달라지면은 다른 부류라고 했기 때문에 명사 내에서도 이것이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유명사, 일반명사고 여기 세 번째에는 가산명사, 물질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sand와 house가 있으면은 얘네들을 그 복수 또는 양이 많게끔 할 때 many houses는 되지만 many sands는 안 된다는 거죠. much sand는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이 분포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분포에는 count nouns가 들어갈 수가 있고 요 두 분포에는 mass nouns가 들어갈 수가 있죠.
명사 내 하위 부류로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nationals과 consonants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시로 소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아니지만 가산 명사와 불가산 명사 그리고 고유 명사, 일반 명사가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듯이 소유가 가능하고 소유가 불가능한 명사가 따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입 1, 2, 3를 따로 보겠습니다. 타입 1은 마사이어입니다. 읽어볼게요 한번. 그러니까 읽지 말고 그러니까 발음하는 건 어렵고 land, dirt에 대한 단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child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 뒤에 I라는 단어를 붙이면은 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my child는 가능하지만 my land는 불가능해요. 이 언어에서. 그러니까 I has the my land라는 문장을 만들었을 때 이게 아까 several mountain Rushmore처럼 이게 의미론적으로 또는 통사적으로 오류가 되는 문장이라고 마사이어에서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 내가 이것을 소유할 수 없는지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유 가능 명사, 소유 불가능 명사로 나뉘는 거예요. 저게 어떤 문화로서 관습 그런 거랑 연관이 문법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문법적 오류로 판단하는 거랑 분명히 구분이 되나요? 아, 이 뒤에 예시들은 그럴 수 있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 land는 굉장히 문화적인 이유로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sky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my sky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보통 마사이어에서 포세서블한 나운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의 친족과 그리고 나의 그 body parts들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내 그런 것들만 가능한.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뭐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그건 사실 비문법적인 게 무엇이냐라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잘 모르겠네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예시로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라는 느낌으로 이제 레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는 문화적으로 말이 안 돼. 근데 그 문화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도 이제 비문법성의 일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뒤졌어 라는 문장을 하면은 우리는 그게 문화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죠. 근데 그것도 비문법성의 일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서술어는 분명히 존대를 안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 주어가 존대를 강하게 하고 있죠. 선생에다 님도 붙이고 깨서도 붙이고 선생님께서 죽었어, 선생님께서 뒤졌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랑 비슷한 정도의 비문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문법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책상을 발로 찼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일종의 비문법성이지만 그런 의미론적인 비문법성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논포세서블 비문법성은 의미론적이라는 것은 또 일종의 방금 말씀하신 문화적 산물일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비문법의 일부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유 가능 명사, 소유 불가능 명사고 그 외에는 강제적 소유와 선택적 소유 있습니다. 이거는 세코파당 이제 오스트로네시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스트로네시아가 어디서 발원했다고 했죠? 대만에서 시작해서 이 전 태평양과 마다가스카르까지인
근데 여기 남술라웨시에 사용되고 있는 저희 지진이라는 곳이죠. 세코파당어는 강제적 소유와 선택적 소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유자를 전미사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은 카야라는 게 이 티셔츠면은 카야난 그의 티셔츠, 카야쿠는 나의 티셔츠죠. 전미사를 통해서 소유자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푸소라는 것은 심장이죠. 심장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리킬 때 나의 심장, 그의 심장 이런 식으로 뒤에 전미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심장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그의 심장 이런 식으로 3인칭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뿌소를 문장의 주어로 사용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강제적 소유와 선택적 소유의 차이고 마지막으로 분리 가능 소유와 분리 불가능 소유입니다. 카리브 어족도 저희 2번 나왔고 3번째 나오는 건데 카리브 이제 남아메리카 여기 북동쪽 여기 이렇게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에서는 지금 그 나의라는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기 위에는 나의, 너의, 그의가 여기 접두사와 전미사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보면은 맞다에 맞단 n이 붙으면은 my shoulder 그리고 맞단 그러니까 아랑 n 두 개가 붙으면은 너의 shoulder 그리고 you 맞단 얘는 you와 뒤에 n이 붙으면은 그의 shoulder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alienable 그러니까 분리 가능 그러니까 분리 위에는 분리 불가능 어깨잖아요. 어깨 분리할 수 있나요? 탈골이 되면 가능할 수 있는데 꿀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지만 남의 거가 될 수 있죠. 내 어깨가 남의 어깨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와네가 허니인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접두사 전미사를 붙이지가 않고 통사적으로 앞에 아유쿤이 너의 허니, 유쿤 그의 허니, 토마스 유쿤 와네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토만 유쿤 와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톰이 어깨를 가지고 있을 때랑 톰이 꿀을 가지고 있을 때랑 한 단어가 차이가 나죠. 토만 맞단이랑 토만 유쿤 와네. 그러니까 토만 맞단은 지금 이게 이 전미사는 누구의 무엇에 할 때 누구에도 붙고 무엇에도 붙어요. 그러니까 토마스의 맞단 누구 거냐고 토마스 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 근데 반면에 와네는 꿀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요. 대신 토만 유쿤 여기 지금 n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옆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가지고 토마스의 거야 뭐냐면은 허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명사인데 위 아래가 그 소유를 나타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분리 가능 소유와 분리 불가능 소유의 차이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소유 가능성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고유명사, 일반명사 나뉘고 가사명사, 물질명사 나뉘듯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그 아까 말한 그 문화적, 의미론적 비문법성에 대해서는 좀 명쾌한 답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근데 그거 자체가 원래 좀 명쾌하지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my land라는 단어가 마사이어에서 한 번도 사용이 안 됐고 my land라고 했을 때 그런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게 비문법적인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그 원어민 화자가 이것은 틀렸어라고 말을 하고 그게 의미론적이건 통사론적이건 형태론적이건 틀렸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건 비문법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문화가 변함에 따라 이 문법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를 마사이가 영토를 소유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나서는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가 네, 명사의 일반적인 분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명사의 하위 부류로서 대명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대명사가 무엇인가요? 응? 대체. 대명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떠오르는 거. 굳이 정의 내리지 않아도. 너 I, me, myself 이런 거 저만 외웠나요? I, me, myself. 그리고 막 독일어 같은 거 보면 뭐 my name 뭐 그런 거 외우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명사인데요. 그러니까 대명사에 대해서도 다들 이제 그러니까 이 모든 문법 용어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제 세미나의 그 어떤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각 문법 용어들의 명확한 어떤 정의를 알고 넘어가자라는 것이 하나의 목표거든요. 대명사가 뭐야? 그러니까 아까 품사가 뭐야라고 했을 때 품사 그 명사 동사 이런 거 7품사, 8품사 이런 거 사용어 시에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명사 품사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구분되는 grammatically distinct한 어휘의 클래시피케이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대명사도 마찬가지. 대명사가 무엇이냐 했을 때 명사의 프로폼이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프로폼이라는 건 대여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체하는 그거랑 사실 같은 얘기예요. 명사를 대체하는 게 대명사고요. 프로폼은 사실 pronoun 말고도 많이 있어요. proverb도 가능하고 proadjective, 뭐 proadverb, pro 어쩌고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단어든 그게 무언가로 대체될 수 있으면 걔는 proform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proverb 같은 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영어의 to do so 같은 거. I asked him to bring snacks next seminar 이런 식으로 얘기한 다음에 and he did so 이렇게 얘기하면은 he did bring snacks next seminar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seminar, in the seminar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하나의 긴 어떤 동사구가 지금 do so로 그냥 바뀌었잖아요. 어떤 그 동사를 이런 식으로 대체해가지고 proverb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한국어에 뭐 그렇게 또 일종의 proadverb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다. 그녀도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는 지금 빠르고 정확하게를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문장의 일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proform이 되고 pronoun은 명사를 대체할 수 있는 애들이 바로 pronoun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I like James에서 I like him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James를 대체해서 힘이 됐기 때문에 얘는 proform이고 얘가 대체한 단어가 뭐죠? James는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대명사가 돼요. 그게 바로 이제 대명사의 정의. 대명사는 명사의 대여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명사라는 거는 사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결국 통사본 같은 것들 이야기할 때 많이들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him이라고 했을 때 얘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굉장히 복잡한 주제거든요. 예를 들면은 James 뭐라고 해야 되지? 떠오르는 게 없다. James likes Mary, but I like her 이라고 했을 때 her는 누구를 뜻하는 건가요? Mary를 얘기하는. 근데 James likes Mary, but I like him 이라고 하면은 James. 그러니까 어떤 그 힘이든 her이든 이건 지금 성별에 따라서 얘가 앞에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달라지는 예시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문장을 복잡하게 해가지고 얘가 뭘 가리키고 있는 건지 그게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늘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form, function, composition이다 해가지고 세상에는 막 나무들 있잖아요. 그럼 나무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힘이 가리키는 대상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뭐 나가 가리키는 대상은 뭐지?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무가 가리키는 대상,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나무가 가리키는 것들을 딱 모아서 얘네들은 나무야, 그리고 얘네들 나무가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얘는 나고 얘는 나가 아니야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나라는 거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이 500개가 있으면 그 500개마다 다 나가 가리키는 대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500개 다 말했으면 그게 전부 나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채팅방에서 막 대화를 한 것에 나가 막 500개가 검색이 됐어요. 근데 그 나는 다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겠죠? 또는 너면 더 다양하겠죠. 너는 너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 있고 너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 너, 그 이런 것들은 그 문장 내에서 해석이 되는 애들이거든요. 결국 나무 이런 거는 문장 내에서 해석되지가 않아요. 나무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이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프로폼 같은 건 그렇지가 않아요. 프로폼은 항상 그 걔가 그 프로폼이 가리킬 수 있는 그러니까 특징들, him, her 같은 건 이미 남성이랑 여성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어떠한 일부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꼭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장 내에서. 그 문장 내에서 통사론적으로 해석되든 담화 내에서 그 기능 담화론적으로 그 분석이 되든 결국 문장을 들었을 때 거기에 pronoun이 있다면은 걔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결국 한 번은 해석이 돼야 되는 거고 모든 프로폼이 그렇습니다. pro verb든 pro adverb든 pro adjective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가 뭐지? 하면은 그 전 문장에 나온 어떤 부사겠죠?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프로폼의 특징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있는데 그 대명사가 영어로는 우리가 몇 개 없잖아요. I, me, myself, 뭐 he, his, him, himself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요만큼 표를 만들 수 있어요. 인칭에 따라서 그리고 그 격에 따라서 주격, 대격, 소유격, 제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까만 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그게 영어는 그 정도면 다행인 거고 사실 막 러시아어, 스페인어 뭐 이런 거 하면 또 막 더 복잡한 것들이 많아지고 성별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할 건데 대명사는 인칭, 성, 인칭, 수, 성, 문법적 관계, 능력, 한정성, 존재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에서 이 모든 것에 따라 달라지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이 중에서 인칭과 수 그리고 문법적 관계, 그러니까 문법적 관계라는 건 격 같은 걸 이야기해요. 이 세 개에 따라 달라지고 성도 약간은 나타내죠. 힘과 her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언어라면은 인칭 곱하기 수 곱하기 성 곱하기 문법적 관계 곱하기 문법 곱하기 한정성 곱하기 존재의 개수만큼 다양한 프로나운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용 접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용 접어는 대명사랑 같은 거라서 사실 들어가 있는데 접어라는 것은 전미사 접두사랑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전미사 접두사는 의문론적인 이 형태가 있잖아요. 붙어가지고 막 그 형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근데 클리틱의 특징 중에 하나는 클리틱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형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리틱은 형태 변화가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접두사 전미사 같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대신 걔네들이 형태 변화가 없다고 해가지고 단독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어에 조사 있잖아요. 을, 이가 같은 거. 그걸 전미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클리틱, 접어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명확한 기준이 사람마다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클리틱은 하이픈 대신 는을 이용해서 이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anaphoric clitic이라고 사용하게 되는데 대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대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나 어떤 명사를 이제 그 연결하는 그런 anaphoric한 clitic으로서 지금 이 문장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야구아오라는 문장인데 마눈고가 노래를 부른다. 마눈고 무라이 이렇게 있죠. 그가 노래를 부른다. 사무라이. 네, 그래서 아무튼 싸는 3인칭 단수를 나타내는 접어의 클리틱이에요. 동사 앞에 부하는 거죠. 근데 얘는 마눈고가 오면은 이게 싸가 붙을 수가 없어요. 마눈고 사무라이. 그러니까 그 영어에서 마눈고 sings, he sings랑 완전 같은 분포인 거죠. he가 나오면 마눈고가 올 수가 없잖아요. 마눈고 he sings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agreement랑 다른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페인어 그 인칭에 따라 달라지죠.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노래 부르다. 내가 노래 부르다는 거죠. 깐또. 그가 노래 부르다면 깐따죠. 그러면은 후안이 노래를 부르다 하면은 후안 깐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가 3인칭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안이 3인칭이죠. 그러니까 후안과 아는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후안이 빠지고 깐다 해가지고 그가 노래를 부른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는 싸가 붙어가지고 아 그가 노래를 부른다. 지금 마눈고가 있는데 탈락이 된 게 아니라 마눈고랑 싸랑은 완전 이 상호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눈고가 오면 싸가 올 수 없고 싸가 오면 마눈고가 올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일치하는 접두사가 전미사가 아니라 이 마눈고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애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왜 프로나운이랑 따로 있느냐?
얘네는 바운드 모르핌이기 때문에 구속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따로 그냥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형태론적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까지가 대용접어의 예시였습니다. 사실 대명사와 대용접어는 아까 여기에 명사의 하위 부류로서 명사의 종류에 같이 들어있던 애들인데 조금 설명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따로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대용접어는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약간 띄어쓰기가 안 되는 네, 그렇게 그냥 이해를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음. 그 노래 한다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 없이. 거기까지가 명사의 종류였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